네,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기준금리 얘기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4연속 동결. 어느 정도 압도적인 이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런 이유는 이미 시장에서 여러 번 나왔던 얘기인데요. 첫 번째 이제 환율 때문에 동결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일단 지금 환율이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고환율 상태에서 기준금리를 내린다. 이거는 지금 불타고 있는 시장에 기름 붓는 격이고요. 원화 가치가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동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겠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부동산 시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산 시장, 서울 수도권 집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금리 인하해서 유동성을 더 늘린다? 그럼 사실 또 유동성이 또 어디로 가겠어요? 결국에는 자산 시장 쪽으로 흐르게 되고 부동산 시장을 또 들썩일 수 있기 때문에 금통위원들은 역시나 이번에 동결을 이제는 판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확실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는 경기 부양보다는 금융 안정에 이제는 포인트를 이번에 이제 맞췄다라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보면은 계속적으로 한 4번 정도 연속적으로 지금 동결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동결 분위기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될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0% 올렸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1.8%로 둘 다 상향 조정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성장률 예상치를 이제 올렸다라는 거는 일단 시장을 우호적으로 조금 볼 가능성도 없잖아 있다. 이렇게 좀 금통위원들이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성장률을 이제는 1%, 원래는 한 0.9% 성장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1%, 내년도도 1.8%를 이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에 조금씩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는 시각을 반영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그러면 이제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이제는 금리 인하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는 환율에 대한 이제 외부 변화가 이제는 더 크다라는 것을 이제는 또 다시 한번 좀 보여줬다, 이런 좀 의미로 생각을 해보겠는데, 일단 그런 겁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서 이제 성장률이 계속적으로 오른다라는 얘기는요. 일단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내부 환경을 본다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초 체력, 과연 이제 성장을 계속 해나가느냐, 이게 이제 외국인들이 봤을 때 원화 가치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은행이나 국책기관들이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대한 기초체력, 펀더멘털이 좋아지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는 원화 가치는 올라가게 되고 환율이 떨어질 수 있겠죠. 이런 점들을 좀 의미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성장률이 조금씩 회복이 돼가고 있다라는 거는 환율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제 안정화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물론 1% 성장, 그다음에 내년도 1.8% 성장, 과거에 비해서는 높지 않죠. 하지만은 지금 전 세계가 미국 빼고는 다 침체 국면이거든요, 사실. 예. 그런 거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장률 상향은 의미 있는 이제 목소리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요인을 두 가지로 뽑아요. 첫 번째로는 역시나 반도체가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에 진짜 상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출의 효자 종목 반도체가 사실 계속 이끌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성장률의 변화, 그다음에 성장률을 상승시키는 요인은 역시나 반도체의 이제는 수출 상승,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영향을 줬다라는 부분에서 그 어려운 시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반도체 회사들이 해주고 있다, 이런 생각과 그다음에 내수가 조금씩 이제는 회복이 되려는 이런 어떤 터닝 포인트,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성장률에 대한 관측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해 봅니다. 네. 그러면 지금 금리가 어쨌든 동결로 결정이 됐으면 인하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조로 간다. 라는 것에서 이번에 발표가 되고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식으로 또 워딩이 바뀌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이게 예. 굉장한 중요한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일단 금통위에서 작년 10월부터 계속적으로 이제는 인하를 했습니다. 10월에 인하하고 연속 11월 달에 또 계속 인하를 했었죠. 그러다가 올해 와서 2번 인하하고, 근데 이제는
계속적으로 금통 위원들이 목소리가 그 당시에 나왔던 건 이런 목소리였어요. 그 인하 기조 유지 이런 어떤 이거를 이어나가되 뭐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겠다 이런 어떤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 나왔던 얘기는 이 인하 기조 유지 얘기가 아니라 인하 가능성을 열어두되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 다른 거죠. 인하 기조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다 본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이제는 뭐 금리 동결,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이거 끝난 거 아니냐. 이제 동결로 가거나 아니면은 진짜 뭐 변화, 뭐 인상까지는 힘들 거라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인하 기조는 이제 끝난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조심스러운 예측이 지금 나오고 있고 예, 이창용 한은 총재가 저는 충분히 이해는 가요. 예, 왜 이런 어떤 목소리를 내고 지금 뭐 금리 기준금리에 대한 동결 얘기를 계속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변화까지도 얘기하고 있는지는 환율이 그만큼 제가 봤을 때는 위험성이 되게 크거든요. 지금 1,400원대는요. 뭐 여러분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1,400원 넘어가면 나라 망한다 막 이런 얘기도 있었고 그 외환위기 때도 사실 1,400원대가 훌쩍 넘어갔었고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어려울 때 사실 1,400원대가 계속적으로 넘어갔거든요. 우리나라에 대한 원화 가치가 그만큼 평가 절하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 1,400을 넘었는데 지금 며칠 계속 1,400원대의 높은 환율로 유지가 되잖아요. 이게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창용 한은 총재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 기준금리 동결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뭐 블룸버그 통신과의 이야기했던 그대로 한마디로 이 정책 변화라는 거죠. 체인지 오브 어포인트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체인지하겠다. 체인지 오브 다이렉트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이렉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뭐냐면 방향을 전환시키겠다 이런 표현 썼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전환한다고? 그럼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더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들 정도로 이제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거는 환율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걸 반증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본다 그러면 저는 이찬환 총재가 어떻게 이제는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좀 이해는 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지금 기준금리가 동결되는 가장 큰 원인 말씀해주신 고환율인 것 같은데 오늘 이제 동결 발표한 이후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어요. 0.42% 하락을 했기 때문에 1,46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동결되면 원달러 환율이 좀 잡힐 것인가 이렇게 예상을 해봐도 될까요?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이찬 한은 총재의 시각은 그런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제는 금리 인하 기조는 물론 정말 금리 인하를 할 수는 있어도 일단은 환율 문제로 인해서 이 기조, 인하의 기조는 약간 속도를 늦춘다라는 시장의 메시지를 던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발표하자마자 환율 시장이 이제는 환율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충분히 우리가 환영해 볼 만한 목소리긴 한데 근데 환율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금 뭐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문제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외생 변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뭐 트럼프 대통령의 트럼프 트레이드라든지 관세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이제는 강달러 기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달러가 귀해진 이유는 단기 자금에 대한 이 달러에 대한 단기 자금이 많이 없는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달러에 대한 품귀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의 목소리를 가지고 뭐 환율이 안정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 이제는 구두의 목소리일 정도로 보는 거고 구조적으로 환율이 이제 오르고 있는 것은 사실상 이게 구조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 저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내부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성장률에 대한 계속적인 상승, 그다음에 수출 호조세, 경상수지 흑자,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또 미시적으로 본다 그러면 우리가 해외에 투자되는 금액이 좀 더 줄어야 됩니다. 지금 개인이나 기관들이 엄청나게 외국에 투자하다 보니까 경상수지 흑자 나오는 거 다 상쇄시키고 있고 연기금 얘기 뜨겁죠 지금. 연기금이 해외로 투자하는 그 비중을 줄이겠다. 요 얘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수익률이 좀 떨어질 텐데 그래서 지금 뭐 시장에서는 좀 난리가 난 상태지만 연기금에 대한 부분도 이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강달러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잠재워야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환율이 1,400원대 이하로 계속적으로 이제 떨어질 수 있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 지금 1,460원대, 70원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고환율 상태에 우리가 좀 억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리고 경제계 큰 뉴스가 있죠. 자, 네이버랑 두나무. 네. 정말 이렇게 큰 핀테크 기업이 함께하겠다라는 선언을 한 건데 오늘 발표한 거 보니까 향후 5년간 10조 원 투입하겠다. 네. 글로벌
공략에 박차를 가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이 뉴스 보시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뭐 두 가지 생각이 그냥 들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일단은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러니까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둘째 치더라도 이게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는 야심차게 하나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 세계에 통용될 수 있는 이런 것을 꿈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합작 법인이 이제 만들어지고 합병이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고 두 번째로는 나스닥 상장하나 보다. 나스닥 상장하려고 지금 이렇게 준비를 해나가는 과정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웹 3.0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웹 1.0은 우리가 읽기 하는 겁니다. 읽는 단계고요. 웹 2.0이 지금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읽고 쓰는 단계.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뭐 유튜브라든지 이런 거 우리가 읽고 쓰죠. 근데 웹 3.0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웹 3.0인데 요거는 이제는 새로운 플랫폼 안경 안에서 분산 기술이 들어가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비트코인처럼 이런 분산 기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통용되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웹 3.0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네이버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결제되고 이 분장 기술로 결제되고 소비도 할 수 있고 투자도 할 수 있고 가상화폐 투자할 수 있고 모든 게 다 통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이제는 네이버 파이낸셜과 이제 두나무의 합작을 통해서 합병을 통해서 만들어 가겠다라는 이제 네이버의 큰 야심이 담긴 굉장한 뭐 시장에 큰 화두를 던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고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만약에 그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여러분께서 과연 그 가장 기대 심리가 높다라고 본다 그러면 투자는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스닥 상장될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그건 모르는 거다 보니까 투자는 하되 하지만 비판적으로 보시는 시각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네이버 파이낸셜 70% 지분 갖고 있는데 나는 네이버 파이낸셜에 대한 가치를 보고 네이버 투자했는데 이게 갑자기 따로 떨어져서 또 이게 나스닥에 따로 상장돼 버리면은 이거는 사실 네이버 투자하신 분들한테는 이거 뭐야? 이거는 그렇군요. 말 그대로 또 쪼개기 상장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이거에 되게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 또 코리아 디스카운트다. 해봤자 뭐하냐? 투자하면 해봤자 뭐하냐? 또 쪼개기 상장해갖고 또 이렇게 분할하는 걸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점의 차이가 다른 것 같아요. 나는 정말로 이 네이버의 이번에 합병이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합병이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본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네이버에 대한 투자를 하는 거고 나는 봤을 때 이런 쪼개기 상장이 너무 꼴보기 싫다라고 본다 그러면 뭐 투자는 안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지금 내포하고 있는 어떤 시대적인 어떤 센세이션을 일으켰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변 AI 이야기하면 AI 가장 먼저 떠오르는 기업 엔비디아였을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번에 구글이 최신형 AI 모델 제미나이 3.0 공개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때 엔비디아 GPU 쓴 게 아니라 자체 개발한 TPU가 네. 쓰인 건데 정말 이 엔비디아의 독주가 끝난 것인지 새로운 변화가 시작된 것인지 또 그렇다면 우리나라에겐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전반적으로 좀 짚어주시죠. 대단하죠. 텐서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해서 TPU를 이제 만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는 AI를 구축을 한다 그러면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항상 떠오르게 됩니다. 근데 그거를 대척할 만한 이런 어떤 새로운 그 칩을 이제 프로세싱 센서를 만들었거든요. 프로세싱 유닛이다 보니까 이제는 엔비디아의 블랙웰을 대체하게 됩니다. 구글이 굉장히 놀라운 게 수직 계열화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도 가지고 있죠. 그다음에 제미나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거기에 이제는 그거를 가속할 수 있는 블랙웰과 맞먹는 TPU라는 걸 개발해서 이제는 하드웨어까지 구축이 됐습니다. 당연히 이제는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런 점들이 이제 구글이 가지고 있는 힘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이 구글에 그러니까 알파벳에 모기업의 알파벳이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에 지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있고 이번에 투자한 자금을 보니까 한 1,000억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많은 분들이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덩달아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그러면 결국에는 뭐 그거를 만드는 생산자는 TSMC입니다. 대만 기업인데 근데 문제는 이 가속기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이제는 메모리 그러니까 HBM은 누가 만드느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만들거든요. 특히 이제는 TPU의 이제는 1세대, 2세대, 3세대 이런 낮은 세대의
HBM을 누가 공급했느냐? 바로 삼성전자가 이제 공급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HBM, 그다음에 SK하이닉스 HBM이 더 많이 쓰일 수 있다. 엔비디아도 납품하고 구글에도 납품하고 이러다 보니까 HBM은 호조를 기록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이제는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안 좋고 삼성전자는 주가가 좋잖아요. 역시나 그런 점은 이 삼성전자가 오래 전부터 이런 구글과 알파벳과의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의 손을 지금 시장에서는 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어떤 생각하고 있을까요? 엔비디아는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겠고 젠슨 CEO가 또 요즘에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어떤 거냐면 왜 이렇게 말이 많을까요? 젠슨 왕. 예, 요즘 들어와서 왜 이렇게 인터뷰도 많이 하고 진짜 뉴스레터도 보내면서 이거에 대한 FAQ도 얘기하면서 그 엔비디아에 대한 입장을 계속 밝힐까 왜 이렇게 말이 많으시지? 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이미 젠슨 왕을 알고 있는 거죠. 이 구글이 TPO에 대한 이 가능성.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주가도 방어하고 자사에 대한 블랙에 대한 기술력도 홍보하면서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언론에 대한 노출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각성을 아마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최근에 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자사 직원들이 AI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임원진들이 뭐라고 했다고 합니다. 사용하지 말아라. 일하는데 왜 자꾸 AI 쓰냐. 그랬더니 젠슨이 그걸 보더니만 난리가 났다고 하죠. 아니 AI를 써야지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데 아니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 전 직원이 AI를 써라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뜻은 뭐냐. 이게 엔비디아의 지금 이런 구글의 새로운 등장으로 인해서 TPO로 인해서 이 긴장감이 지금 높아지고 있고 지금 분위기 전체적으로 약간 알파벳 쪽으로 투자 금액이 쏠리는 듯한 우리나라도 있고 외국에도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즐겁죠. 예, 투자할 곳이 하나 더 생겼으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알파벳의 성장 가능성 굉장히 높게 판단하고 마지막으로 엔비디아를 놓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차 탄다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이때 투자해야 되는데 못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구글의 그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러면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내가 투자를 해야지라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중요한 것 같고요. 그래서 시장을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경제적인 어떤 결과를 얻으시기를 좀 희망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